SBS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가족, 보좌관 등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의 건물을 사들였다며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사실 오늘 김성회 보좌관의 답정너가 있는 날인데 SBS 보도 전에 이미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성회 보좌관과 추가로 연결해서 어찌된 사연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프닝에서 말이죠. 김성회 보좌관님 또 만납니다. 네네. 예.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만 거부한다고 되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BS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께서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짧게 말해서 투기 맞습니까? 문화재가 지정된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집값이 올라서 투기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네. 집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네.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되죠. 예. 간단하게. 예. 그리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사업을 오래 하고 이랬지만 단 한 번도 강남에 부동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기를 할 목적으로 위험한 목포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고요. 예, 목포라는 가치, 그러니까 목포의 적산가옥 등을 포함해서 1920년대, 1910년대 일본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여튼 근대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예,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의 차익을 거두려고 했다. 예. 손혜원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생각해 봤을 때, 네. 거기서 문화재청을 움직이고 목포시를 움직이고 어쩌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2억을 불리려고 했다, 3억을 불리려고 했다라는 자체가 예. 어불성설인 거죠. 아, 예. 불렸다는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팔지도 않았지만 호가를 기준으로 놓고 해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네. 거기 지금 20평짜리 2층짜리 건물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동산 최저가 지역입니다. 이 가격은 원래 거래되던 가격에 비해서도 신도심이 생기면서 이주를 해서 폐허가 된 지역이라서 값이 오를 여지가 없었고요. 손혜원 의원은 이런 식으로 예전의 가치를 되살리면 동네 부동산이 살아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살아날 길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조카의 경우 건물을 사준 것이 아니고요. 네. 손혜원 의원이 조카에게 증여세를 다 내고 재산을 증여를 했고 증여해서 세금을 다 낸 돈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고요. 서울에 살고 있던 조카가 목포에 내려가서 정착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 내려가서는 사례를 만든 거죠. 5천만 원 벌려고 조카가 내려가서 현장에 가서 산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 SBS가 보도한 의도도 알겠고 보도하려고 했던 탐사팀에서의 의미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또 같이 보셔야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조선내화라는 유달산 산자락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유달산 산자락에 지금 이제 재개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포를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전면에 보이는 것이 유달산이라는 산자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산자락이 아주 멋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재개발 계획을 목포시와 등등등등이 건설업자가 벌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손혜원 의원이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내화가 건물 자체를 문화재로 등록을 하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 수용 대상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분노한 건설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건설업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보도 자체를 SBS가 건설업자랑 결탁해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제보의 배경에 이 건설업체가 있고 건설업체가 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목포에서 손혜원 의원의 힘을 빼서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유달산 산자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SBS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보도였고요. 예. 이것이 과연 손혜원 의원에게 그럼 과연 재산에서의 어떠한 이득을 줬는가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공시지가가 2배 올랐다, 4배 올랐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지만 예, 매매가 전체를 따졌을 때 그게 과연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면 그 돈으로 강남에 집을 샀으면 됐을 텐데 예. 목포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이 이 모든 과정을 페이스북에 투명하게 밝혔다는 점. 글쎄 말입니다. 2017년 9월 9일에 이미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거는 다 깠어요. 이게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에요. 이미 설득을 해서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매입을 해서 목포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무리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SBS가 이런 보도를 한다. 그러니까 뭐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엮으면은 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과 내막과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할 목적이 아니라 재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선한 알박기라고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목포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산적 이득을 보려고 했으면 개인 명의로 재산을 샀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했지만 이미 뭐 보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SBS에서는 뭐 원하는 대로 보도를 했겠죠.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뭐 저희가 대응을 할 것이니 청취자분들께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BS의 배경에 물론 SBS가 지금은 태영으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돼 있지만은 뭐 윤세영 씨가 SBS 홀딩스를 만들었고 또 지배주주로서 또 명예회장으로서 그 직을 갖고 있는 이상 건설업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SBS가 뿌리 자체가 그러하니까요. 공교롭게도 그 광주 지역에 있는 SBS의 네트워크사도 건설업체가 주요 주주로 있고 KBC 광주 방송.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지금 현재 이 목포에서 재개발을 하고 시도하고 있는 시행사 역시도 건설업체라는 점도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거론된 보좌관이 뭐 거기서 집을 샀네 어쩌고 하는 내용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도 김성애 보좌관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그럴 돈도 없고요. 예. 예. 지금 뭐 서울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아동바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저는 뭐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구입한 그 보좌관도 투기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투기를 할 거면 그런 지역에도 할 리가 할 수도 없죠. 예. 그 투기를 했다는 건물의 매입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그 지금 호가가 5천만 원에서 올라서 1억이라는 건데요. 네. 돈을 벌려면 그런 데 가서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했을까요? 목포에 내려가서 살려고 했던 건물을 매입했던 당사자의 외가가 목포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그렇게까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게 될 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둘러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뭐 마각이 드러났다 이런 걸 쓰기 전에 일단 손혜원 의원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적 대응 해야 됩니다. 이게 또 괜히 또 이 보도에 대해서 큰 비를 피하려고 그냥 고소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죠? 자세한 얘기들은 계속 드리겠지만
여튼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지켜보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혜원 의원이 전부터 쭉 얘기해왔던 목포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포 이야기를 왜 했는지도 한번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을 뒤져보면은 그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조카에게 양도를 해서 조카로 하여금 목포에 건물을 사게 했고 그래서 조카를 이사가게 했다는 과정 자체는 예. 하나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페이스북 공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뉴스가 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가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을 뿐 실제로 매매 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9채라고 하지만 그 나머지 건물들은 다 하나로 합쳐서 그 목포에서 박물관을 짓기 위한 용도로 그 붙어 있는 건물들을 산 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 되지. 이것을 건수 불리기로 9채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천천히 입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이 많으시겠네. 빙상계 비리도 들춰내셔야 하는데 말이죠. 근데 뭐 빙상계 비리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것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잠시 후에 김성회의 답정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손혜원 의원이 요즘 빙상계 비리 일망타진하려고 아주 발벗고 나섰어요. 예, 뭐 스포츠계에 쌓여있는 적폐 문제에 대해서 좀 큰 관심 가지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명규 부회장의 여러 가지 전행들을 폭로하고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빙상이라는 것이 동계올림픽 할 때 잠깐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또 사라지는 거라 이게 뭐 예전부터 모르던 주제도 아니었고 이야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도 듣고 있었으나 이 목소리가 커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조재범 코치의 그런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예,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졌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실 때라 이럴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세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빅토르안. 네. 안현수 선수. 네, 안현수 선수. 그 선수가 귀화할 때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분야에 1, 2인자들이 있고 이런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거칠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정당에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큰 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주고받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잘 못한다라고 욕을 매일 하지만 여하튼 이 두 권력이 누가 잡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충성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공무원들도 자연스럽게 양쪽의 눈치를 보게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데 저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당분간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해서 정권 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근데 좀 특이하게 빙상계는 전명규라는 단일 인물이 10년 넘게 전횡을 거듭해 오면서 유일한 실권자였어요. 예. 이 양반이 이제 그 삼성이 빙상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뭐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뭐 능력, 그다음에 뭐 여튼 이런저런 것들 자기 관리 등등을 포함해서 잘 해와서 삼성의 눈에 들었고 삼성이 이제 전권을 준 상태에서 10년 넘게 빙상계를 주무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실업팀 같은 경우는 참 절망적인데 한두 군데 제가 뭐 직접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한두 군데 정도를 제외하면
전명규 교수의 입김이 다 미친다라는 것이 빙상계의 중평이거든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선수가 고등학교쯤 들어가서 두각을 드러내면 전명규 측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야, 너 잘하는데 체대로 와라. 체대로 오면 뭐 이렇게 해서 실업팀까지 꽂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예. 그 선수가 퍼포먼스가 나오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대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뭐 폭행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성추행, 성폭행까지 일어나도 사람들이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눈밖에 나면 그나마 평생을 바쳐서 했던 운동을 이어가려면 실업팀에 가야 하고 실업팀을 거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 뒷줄이 다 끊기는 거예요. 전명규 눈밖에 나는 순간. 예, 그래서 그 조재문 코치 같은 경우도 전명규의 강하게 선수를 압박해서 키우라는 지시를 받고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이제 뭐 때렸다라고 본인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재범 코치와 합의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예. 전명규 교수가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갈궈서 합의서에 설명하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녹취를 뭐 공개한 바도 있고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자기가 10년 넘게 했던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전명규에 대한 혹은 스포츠계의 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명규 파벌이 있고 다른 파벌이 있어서 어느 한쪽 파벌이라도 갈 수 있으면 사람 숨통이 트이는데 빙상계는 그런 파벌조차 없이 1인 전횡 시대를 너무 오래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뭐 유일은 하는 아니겠지만 시작점은 역시나 전명규 교수가 빙상계에서 은퇴하고 그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실업팀 이런 데서 전명규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체육계 개혁과 그러니까 빙상계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뒤에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또 한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선수 앞길을 막을까봐 이 선수가 말을 못하는 거고 아이고, 이런 세상에. 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데들 보면 아예 현업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시스템에 정말 그 구토를 느껴서 아예 빙상계를 떠난 사람들이나 입을 열 수 있지 빙상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꺼낸다는 건 참 정말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하여튼 전명규 교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오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선영 선수도 그렇고 심석희 선수도 그렇고 이저 남매지간 아닙니까? 뭐 하여튼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남매지간에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 서로 얽히고 해서 물론 지금이야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처분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예전까지로 놓고 보면 저 정도 얘기하면 스포츠 신문 한두 군데서 받아 쓰고 그러고는 또 그냥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전명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패턴이 이런 일을 무마할 때 내가 너 실업팀 꽂아줄 테니까 너 뭐 대표팀 상비군에 뽑아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하니까요. 사실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살, 21살 먹은 선수들한테 가서 너 실업팀 가게 해줄 테니까 닥치고 있어라라고 하면 그걸 거부하고 나와서 뭘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남매가 다 빙상 선수가 된다면 전명규의 눈밖에 났다가는 둘 다 손해를 입는다. 이런 공포심이 있을 것이고 그 공포가 전명규의 권력을 그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말이죠. 하여간 그 손혜원 의원께서 책임지고 발본색원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빙상계 내의 갑질 그리고 이런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폭행 부조리를 일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뭐 지금 제가 피해자들을 의원이 직접 만나고 있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가 편한 측면도 있어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요?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 분야에 꼭 국한시킬 필요도 없고요. 체육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정말 억울하신 분들은 저희 의원실로 연락 주시면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좀 용기 있는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실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도 하나 일러주세요. 02784-9241, 02784-9241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설이 좀 길었는데
황교안 전도사님이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저도 전도사고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도 전도사고 전도사 정치의 전성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꿀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예, 사명감으로. 예. 농담으로 했는데 농담으로 들어주시겠죠? 농담으로 들어주시겠지. 예. 그래요. 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제가 봤을 때는 들이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디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성회 보좌관님은?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이거를 그렇게 뭐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대통령 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황교안 총리하면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가지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에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얼마나 아양을 잘 떨고 아부를 그렇죠. 잘해서 총리까지 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의 가려운 것을 살살 잘 긁어주는 기대의 능력을 발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여성 친화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다가도 제가 이제 하나 기억나는 장면은 이재정 의원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맞부딪혔던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예. 이 나이가 들고 보수적인 남자들 중에서도 좀 뭐 일부가 그러는데 제가 국회에서도 특히나 여성 의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 이 나이 든 남자들이 여자가 뭘 물어보는 걸 잘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남성 의원이 했을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도 네. 이 질문을 여성 의원이 하면 아니에요. 뭐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그 싸움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걸 꼭 여성 의원들에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황교안 총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켜봤고요. 그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이랑 할 때랑 완연한 태도의 차이. 70년대생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해? 이게 이마에 써져 있을 정도로 그러한 태도. 그 자기가 다른 성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비뚤어진 태도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황교안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 뭐 그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권력지향적이면서도 똑똑하고 자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정치는 어쨌거나 공감의 능력이 최우선으로 받쳐줘야 하는 덕목인데 과연 그렇게 대접만 받고 그 뭐 대접하면 다들 생각나시겠지만 서울역 플랫폼에다가 차를 밀어 넣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300m 계단을 걷기가 싫어서 차를 갖다 대는 기발한 발상 진짜 저는 딱 한 번 본 거거든요. 예. 그 기차역을 걷기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도 걸어서 갈 그 거리를 차를 갖다 대는 것은 황교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황교안을 모시는 그 비서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황교안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자기 윗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 그런 물을 과연 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갈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본인이 친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 친박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은 황교안은 박근혜한테 문자 해고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아니 뭐 박근혜한테 뭐 잘 보였다고 차기 주자. 또 개신교 쪽에서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아니 요셉 발끝 때만큼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고난을 당해야 요셉이지. 약자의 자리에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무슨 요셉을 합니까? 네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뭐 정치는 정치적 사고가 따로 있고 정치적 근육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교안 같은 인물들 네. 검사로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관료로만 있다가 정치권을 넘어온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친박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려고 뭐 용을 써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김재원 의원 등 뭐 정종섭 의원 이런 양반들, 지역위원장들 다 지금 몰아낸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던 사람들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역위원장을 잘라놓고 박근혜 넘버2를 영입을 해온다? 네. 이거 뭐 코미디죠. 이런 코미디가 없죠. 본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예. 김병준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뭐 아직 제 귀에 들리는 건 없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2월 말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까요?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더없이 좋은 일인데요. 그래야 사실은 얼마나 밟히겠어요. 정치 선배들로부터.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 때도 봤지만 친박에 마음먹고 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주 불가능한 일 아니라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쉬었던 오세훈 본인 이미지로만 가지고 원외 지역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선도 주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이제 오늘이 이제 입문 첫날이니까요. 예. 앞으로 한 2주 정도 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씨가 자기 당대표가 된다고 미리 예측합니다. 아, 네. 자유한국당은 당 밖의 여론이 융통되지 않는 당이에요. 병든 당입니다. 이런 당에는 조직세 밖에는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홍준표 말고는 다른 당대표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당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너무 천박한 이미지로 흘러서 네. 좀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막 검사 출신의 막 이런 고급스러운 사람을 지향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황교안에게도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 2주 정도는 정치적 발언하는 걸 지켜보고 다시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 지적하자면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잘못된 걸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 정부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시장 경제에 과도히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들면서 이게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주중 따로 주말 따로라고 행정 해석을 하면서 주말에 따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예, 정부의 잘못된 개입으로 기본적인 노동시간조차 정해지고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겨우 바로 잡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정상으로 돌리는 행위죠. 그리고 최저임금 자체도 워낙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 안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수준이죠. 어쨌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일인 양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경제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지금 한두 달 벼락치기 공부로 가능한 문제일지. 그래서 저는 또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에 영입됐던 인사들과의 차별점이 없어서,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이 양반 하는 발언을 좀 더 들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손금주 이용호 의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당에서 막았습니다. 이를 두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이 순혈주의냐라면서 문제 삼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내린 표의 심판이 4년 동안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렇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입당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맞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세를 넓히는 측면에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간에 타협과 판단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를 보면 민주평화당과 개혁정책에 대해서 공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입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민주평화당을 건드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입장을 받아줬을 경우에 예. 민주평화당에는 두 가지 흐름이 생길 겁니다. 그럼 나도 이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기고 예. 또 한쪽에서는 저것들이 우리 식구 빼가네? 라는 흐름이 생겨서 그 내부의 분란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의 분란을 만들어서 민주평화당을 와해시켜서 없애버리고
필요한 사람들 영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략적으로. 예. 그렇게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민주평화당이 당장 무너져서 혹은 하여튼 1년 안에 총선 전에 무너져서 우리가 그 세력 전체를 흡수하되 현재 뽑은 원외 지역위원장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성질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토론해 봐야 될 문제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물른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무조건 다 막아야 돼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역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뭐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만 뭐 정말 죄송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원외 지역위원장은 그 호남 지역에 있던 의원들이 탈당했기 때문에 자리가 생긴 그 지역에는 정치적으로 보면 딱 1인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김종인 대표 시절에 이 폭풍우를 피하고자 호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이 다 도망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당에서 도저히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구성을 했는데 국민의당을 호남 지역이 밀어주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났어야 할 다선 의원들이 한 번 더 수명을 연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선수를 이어가기 위해서 호남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까지 받아줘야 하느냐.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다른 경우라 뭐 하나를 딱 놓고 말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 문제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의 말처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당 차원의 토론과 이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순혈주의에 입각해서 지금은 멤버 말고 안 된다라는 자세도 버려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 입장을 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뭐 받으면 계좌식, 뭐 안 받으면 계좌식 이렇게 그 양당 간에 나눠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같이 봐주시고 사실 정치가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한 재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들여다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상태에서 입당을 불허하고 한 텀을 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하고 김수민 평론가를 함께 묶어서 토론회를 열려고 합니다. 매주 삼김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획한 것은 제가 이제 밟으려고 해도 김수민이 밟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애 선배도 같이 오셔가지고 협력해서 새싹을 좀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제가 뭐 김용민 PD님보다는 얼굴이 작은 편이라 머리는 더 클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입니다. 옆에만 있어주십시오.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두 분의 격조 높은 토크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